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메디치 초대석에 나오신 분은 진짜 장안의 화제 인물입니다. 예, 최근 메디치 미디어가 발행한 기자 유감의 저자 MBC 이기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C 이기주 기자입니다. 네. 자, 이 책이요, 지금 4세에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그런가요? 네네. 고맙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뭐냐면,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미디어가에 관련된 이슈가, 네. 세간에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쌤통이란 말까지 들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진실이 무엇든 간에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추락해 있는 상태라서 네. 동정을 받지 못하고 니네가 그럴만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에 몰이를 할지를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을 있었습니다. 인기몰이 중인 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기주 기자는 응원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요. 충분히 자격이 되고 하여튼 올해 가기 전에 꼭 사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아까 잠깐 간단하게 하시는데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MBC에서 지금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고요. 기자 한 지는 횟수로 치면 16년 된 것 16년. 같고, 네. 예, 만으로는 15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기자 하면서 많은 걸 겪었고요. 예, 느낀 게 또 있고, 좀 부끄럽지만 글로 정리를 했고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16년차 기자면 지금 아주 정말 헐헐 나를 때예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우리 이기주 기자님은 올해 2월에 54회 한국 기자상 대상을 받으셨어요.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네, 존경합니다. 영광스럽게도 받았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아닙니다. 특종이 뭐였죠? 오랜만에 대상 나왔다고 들었는데.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이라고 해서요. 네, 지난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갈 때 1호기에 자격이 없는 민간인을 태워서 보좌를 사적으로 받았어요. 네. 그것을 특종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청와대 관련된 특종이 사실 나오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죠. 수행과 사적 보좌가 이제 공적 영역에 이렇게 혼입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논란들을 또 이렇게 유발시키고 그런 걸 캐치한 거를 인정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 책에 그 특종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권력이 어떤 부분을 캐치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상을 받으실 만해요. 1호 탄 이 수상한 민간인 외에도 그로부터 시작돼서 네. 이게 무슨 뭐 나비 효과도 아니고 네. 도미노도 아니고 예. 문구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예. 그 사이에는 이제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취임하고 제가 그 대통령 취재 기자를 하면서 7월에 조금 전 말씀드린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을 특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달 뒤에 모두들 알고 계신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 있었죠. 네. 바이든 날리면을 뉴욕에서 이제 제가 최초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걸 알리는 불씨가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두 달 뒤에 1호기 탑승을 거부를 당하고, 아까 수상한 민간인은 타고 그쵸, 예. 예, 출입 기자는 못 타고 네, 예. 그걸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방에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뒤에 첫 네, 번째 네. 도어 스태핑에서 제가 관련 질문을 하다가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비서관과의 그 충돌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용산에서 출입을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회부 출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출입처가 바뀌셨습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책에 나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살해 협박까지 받으시고 그래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시고 했던 거는 정말 몰랐어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당황스럽게도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본인 당사자니까 저는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예, 예. 이제 가족들이 좀 많이 놀랐죠. 네.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되게 저만큼이나 용감하고 또 씩씩해서요.
잘 넘겼습니다. 다행이고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 요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네.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언론이 권력에 대한 무언가를 비판했을 때 대응하는 어떤 냉정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수습할 수 있었던 어떤 지점이 있었다. 그렇게만 반응하지 않았어도 뭐 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아쉬웠던 건 그 바이든 날리면 때 네. 그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쵸. 얼마든지 뭐 사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좀 말실수를 했네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넘어가면 그게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뭐 사생결단 하듯이 영상이나 음성이 없는 게 없다면 네. 그렇게 그쪽 주장대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국민들이 다 듣고 봤잖아요. 그 지점이 제일 아쉬워요.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햇님을 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국민들의 귀를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들으라 저렇게 들으라 이렇게 한다는 게 권력의 그 행태로는 도저히 뭐 용납할 수는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아까 최근 출입처가 바뀌셨어요. 네. 사회부? 지금 시경 캡 됐다고 들으셨는데. 네. 네. 시경캡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시경캡이라는 자리를 최근에 하게 됐고요. 시경캡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경찰이랑 사건 담당하는 기자들의 캡틴이죠. 그래서 네. 그 후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현상들을 취재를 하는데 제가 약간의 리더 역할 같은 건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용산에서 사건 겪으시고도 6개월을 더 출입을 네. 하셨지요. 네. 출입할 때 심정이 아침에 그 길로 가기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무겁긴 했는데요. 저는 정말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어스태핑 충돌 벌어진 날도 그 기자실에서 저녁 9시 반까지 있었어요. 네. 제가 제일 늦게 나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바로 이어졌는데 주말에도 출근을 했고요. 네. 월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월요일에 딱 출근했을 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놀랐죠.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정보보고 대상이었거든요. 슬리퍼를 계속 신고 있는지 등등까지 다 정보보고를 올리고 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바꿔주겠다 했는데 제가 더 있겠다 해서 6개월이 지났죠. 뭐 별명이 그래서 용산이 제일 싫어하는 기자. 용산 출입 기자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기자. 뭐 이런 게 좀 붙어 있는데 기자 입문도 독특해요. 진짜로 보통 기자가 되려고 다들 미디어학과를 가거나 언론고시를 준비하잖아요. 네. 저도 언론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이 기자님의 기자 입문기 제목에 어느 날 갑자기 기자가 되었다.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초반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는데 그쪽이 저희 진로에 맞지 않나 보다 해서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워서 사업을 해야지 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2005년에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2005년도에 그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부문이 해외 영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했고 그 3년 차를 한참 할 때 바이어랑 전역을 하고 이제 그 종강역 근처에서 광우병 시위 진압한 장면을 정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진압 장면. 네. 어정쩡하더라고요. 눈앞에서 뭐가 탁 벌어지니까 되게 어정쩡하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것도 어정쩡하고 말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릴 수도 없고. 네, 앞에서 너무 격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패싸움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집단 구타 같기도 하고 이런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뭘 못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벌어졌는데 그 생각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다시 하면 과거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사회 문제에 관심 있었던 거에 대한
그걸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예. 하다가 친구들이 준비했던 기자라는 시험을 나도 한번 이제라도 볼까 했죠. 근데 그때 이미 나이가 30살이었는데 31살로 향해 가던 때였거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용기는 없어서 딱 그 6개월 정도, 5, 6개월 남았더라고요. 그 해가. 기자 뽑는다는 공고가 뜨면 내가 신입 기자 지원을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그때 토익도 다시 보고 회사 다니면서 네, 네. 작은 케이블 TV 방송사에 마지막 12월에 됐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옮겼는데 그게 이제 기자 시작이 된 거죠. 저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예,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잘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을 포기하고 이렇게 기자 세계로 오기 쉽지 않았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 유감이라고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기자 유감에서 이 기자님에 대한 그 사건의 경위를 아니까 이제 권력에 대한 굉장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안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시작했는데 네.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이게 권력 유감이 아니라 기자 유감이구나.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자 유감을 뽑으셨습니까? 사실 기자하면서 최근에 한 2년 정도에 겪은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한 복판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계속 되고, 권력은 권력의 속성이 있으니까 권력을 제가 뭐 비판을 하고 그들이 저를 싫어하고 이런 관계에서 더 크게 발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계속 이어졌을 뿐이지, 제가 느낄 때 달라졌다고 하는 건 초반에 제 주변에 있던 기자들의 모습이 예, 이제 예. 상황이 계속 전개될수록 서운하달까 실망스럽달까 이런 모습을 제가 겪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분들은 분명히 이제 학생 때부터 기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처럼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불쑥된 사람하고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 한 2, 3년간에만 제가 느꼈던 게 아니라 기자 처음 했을 때부터 그런 거를 조금씩 느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유감이라는 제목이 적정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책 내용 잠깐 맛보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 특종보도요. 네. 그 이후에 뭐 사과라든가 뭐가 좀 있었습니까? 조치가? 그 1억 이속 수상한 민간인 예, 예. 보도는 정권 초기에 그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그 타격이 있었죠. 예.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사실상 이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용산 안에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매일 아침에 하던 전화 취재에 대한 그 호응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외부 취재원뿐 아니라 그 내부에도 이제 취재원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도하고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이제 거기서 대대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이제 내보내요. 아, 색출입니까, 혹시? 명목은 이제 일 못한다, 뭐 약간 적응을 잘 못한다, 이런 명목이었는데, 뭐 몇몇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한 직원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내보내졌죠. 용산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물증은 없지만 네. 뭔가 미심쩍은 뭔가 도움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게 됐을 때, 예. 근데 어렵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선 제가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근데 그분들은 저 때문에 나가게 됐다고 원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분들 덕분이긴 한데, 그 보도가 계속 그 어떤 경종을 울려서 예. 그런 사적인 영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딱 벽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안에 보면 끝까지 지금도 취재원을 보호하시려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짓궂게 드려볼게요. 만약 당시 취재원 보호할 수 없었으면 그거 안 쓰셨습니까? 취재원을 보호할 수 없었으면은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 했었을 거란 생각이 또 지금은 조금 듭니다. 네, 지금
뭐 디올백 예, 논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논란을 보니까 그때 1억 이석 수상한 민간인 보도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재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그때 보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이든을 날리면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호기심과 관찰력, 네. 기자적 감각에서 시작된 건데 당시 정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다 영상을 들여다보실 생각을 하신 건지. 저는 일단 제가 취재하거나 제가 기사를 써야 되는 관련 영상이 들어오면 예.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 보거든요. 그날 이제 뉴욕에서 한일, 한독, 한미 이렇게 그날 되게 숨가쁘게 벌어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제가 뉴욕 거리에서 이제 중계차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예. 그 1시간 사이에 48초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관련 영상도 이미 다 입고가 돼 있더라고요. 48초가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재보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8분 된 영상을 다 보게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퇴장하는 장면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예. 그 사람들 되게 붐비고 보면 그 마크롱 대통령도 막 붐벼서 앞에 막 느릿느릿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뭔가 옆에 이제 박진 장관이랑 김성한 안보실장 있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좀 더 키워보고 이게 다시 이걸 제대로 꽂고 들어봐야겠다라고 할 참에 문제의 발언이 오디오가 딱 들린 거죠. 신이 나는 줄을 난지 눈 쪽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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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돌려보고 뭐 2배속, 0.5배속, 0.75배속을 계속 해보고 이제 주변의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변 기자들이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들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만 따로 서울로 보고하지 않고 네. 다 같이 들어보자 하시게 된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특종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엠바고가 풀릴 때까지도 이거는 기자들이 다 확인을 안 할 짜투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혼자 쟁겨놓고 있다가 예. 나 혼자 써야지라고 하기에는 네. 그 영상이 물론 MBC 영상 기자가 찍은 거지만 다 공유되는 영상이고 다 같이 이제 다 함께 순방 기자 단위 함께 취재한 취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 함께 공유를 해보자.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안 들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당신들도 듣고 우리 함께 이제 의견을 나눠보면 어떻겠냐라는 의도였죠. 그래서 기자들 반응. 기자들이 이제 나 영상 그거 이미 다 봤어 라고 이렇게 반응이 왔고 예. 그러다가 이제 끝에 보면은 뭐가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랬더니 끝에 뭐가 또 있어? 하면서 이제 다들 다시 키고 옆에 이제 KBS, SBS, 바로 등 뒤에 YTN 뭐 이렇게 쭉 있고 뒤로 종편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쭉 들어보고 다들 갑자기 분위기가 그때부터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들은 바대로 이렇게 의견을 쭉쭉쭉 내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문장이 된 거예요. 뭐 이제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문장이 됐고 정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기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 뭐 행정관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다 들어봤고 지금 코레일 유통 사장가 있는 그 비서관, 매경 기자 출신의 그 비서관이 저한테 와서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들었고 첫 마디가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라더니 이거 갑자기 영상 파일을 저한테 달래는 거예요. 예. 영상 파일을 제가 빼줄 수가 없잖아요. 영상 기자들한테 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영상 기자한테 가서 그분이 듣고 그 영상 기자들한테 영상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죠. 어떻게 해줘요? 없애라고? 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서 영상 기자들이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거절 당하니까 나와서 이제 팬 기자 간사들한테 이제 외교상 뭐가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그것도 거절을 당했죠. 예. 여기까지는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다 작동하고 있어요. 네. 예. 엠바고가 해제가 됐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쓰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꽤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넘게 흘렀고. 근데 저 역시도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확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장을 듣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같이 기사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미 그 찌라시라고 해서 이미 다 돌았죠. 이런 비속어 논란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한 20분 있다가 그 영상도 돌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서 역으로 먼저 전화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역으로 연락이 온 게 저희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거기 있던 기자들이 역으로 연락을 다 받고 또 보고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MBC 유튜브가 영상을, 클립을 먼저 올렸죠. MBC 유튜브가 먼저 올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식 보도 전에,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올린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저희 디지털 뉴스 관련 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그 영상은 다 공유가 됐고. 그렇죠. 영상은 찍었으니까. 어차피 회사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군가가 어쨌든 제대로 보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사실은 다른 루트로 한번 먼저 해서 이게 속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셜이나 그런 것들이 대중을 타고 확산되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근데 오히려 언론은 거기서 한 번 더 시험에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퍼졌는데 쓸 거냐 안 쓸 거냐. 근데 거기에서 M은 쓴 거고. 네. 그때 아마 MBC가 안 했으면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도 아까 사실은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론 탁 치고 들어갔는데 반응이 또 혹시 갈렸나요? 잘했어. 계속 가. 내지는 왜 굳이. 근데 회사 안에서는 사실 그날 하고 저희 회사뿐 아니라 그 날과 그 다음 날과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까지도 그냥 대한민국 언론이 크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3, 4일 뒤에 귀국을 했잖아요. 귀국하고 나서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막 강하게 원색적으로 막 가짜뉴스다 하면서 나오고 MBC에 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항의 방문하고 보수 유튜버들 막 몰려오고 그 난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시끄러워진 거지. 사실 그 바이든 날리면 저희가 보도했을 때는 사실 조용했습니다. 그 16시간 뒤에 날리면이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도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수습한다고 한 건 수습도 아니었고 문제를 오히려 저는 그쪽에 키우지 않았나. 약간 그런 면이 그런 크죠. 생각이. 그 날리면이라는 세 글자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 상황이 더 희화화된 거죠. 저희가 그 날리면이라는 세 글자를 뭐 어느 상황에서 쓰겠습니까? 되게 낯선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야 뭐 바이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제일 의아하게 들었던 게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 뭐 저소득 국가에다가 뭐 기부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야당 거대 야당이 그걸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나를 걱정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왜 우리나라 야당을 생각을 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어 스태핑 사건이 일종의 정점으로 가는데 저도 다시 돌려봤거든요. 가짜뉴스,
왜곡 보도라고 했나요? 악의적인. 네, 뭐 증거 조작, 뭐 악의적인 보도, 헌법 뭐 등등 예, 예. 왜곡과 뭐 등등의 아주 원색적인 강한 비난을 쏟아내셨죠. 그래서 이 기자님이 뭐가 악의적이냐고 이제 네. 뒤에 대고 말을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이게 예의범절로 오는 순간이. 그 말의 시작은 앞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대통령이 돌아서니까 뒤가 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뒤가 됐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말을 시작한 게 네.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뭐 뒤에 대고 말을 했냐라는 그런 항의가 있었죠. 뭐 빈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가.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쓴 기사를 가지고 어쨌든 뭐 가짜, 왜곡, 악의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이게 얼굴이 순둥순둥하게 생긴 우리 이 기자님도 인내심이 폭발한 걸까? 내지는 여기서는 내가 참으면 안 돼. 뭐 약간 그 순간의 찰나에 그런 판단을 혹시 하셨나? 당연히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질문을 근데 그 대통령께서 워낙 많은 원색적인 표현을 나열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짧게 드릴까 하다가 제가 악의적이라고 하신 거가 되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뭐가 악의적? 네, 제가 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렇게 두 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예. 제가 뭐 팔짱을 계속 끼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팔짱을 끼고 질문하진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팔짱 끼고 질문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질문하기도. 근데 처음에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또 원색적으로 계속 또 강하게 비난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팔짱이 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이 찍힌 거고 예. 네, 질문을 할 때는 당연히 이미 팔짱을 푼 상태였죠. 네, 그리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그 질문을 이게 뒤에다 대고 도어 세핑 할 때 기자들 질문한 적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답을 하신 경우도 있고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 뒤에다 질문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시비를 걸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답변을 사실 거부하는 것도 메시지의 일종이잖아요. 그날도 그냥 들어가셨으니까 네. 그것도 거의 상황이 종료됐으면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해서 저는 옆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저한테 반말로 막 소리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반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기자 출신 비서관이에요. 근데 기자를 했던 사람이 기자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질문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게 기자 출신이 할 소리인가에 대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또 이 사건으로 회사 안에서는 네.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저희 회사 안에도 뭐 성향이 다른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노조가 보수 성향의 분들이 모인 노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분들은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었고요. 진짜요? 1호 기수석 수상한 민간인 보도 특정했을 때도 그게 무슨 특종이냐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성명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때도 그 도어 세핑 벌어진 날도 저를 비난하는 성명을 회사 안에다가 이제 올리셨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퍼나른 기자들이 많아요. 그 삼노조 MBC 내부에도 이 기주를 비난한다.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SNS에 퍼나른 정치인들도 많고, 근데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근데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삼노조 주장을 이렇게 자신의 SNS나 이런 데 올리면서 MBC 안에서도 이 기주를 이런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데 아직도 용산에 두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기자들이 많았죠. 그런 기자들이. 그 대통령실이 핑계 삼아서 또 도어 스태팅을 중단합니다. 네. 이 기자실 분위기 더 험악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 도어 스태핑은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소스로 상당히 그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기자들이 발제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늘 새로운 걸 발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아침마다 그 도어 스태핑에서 여러 발언을 해주니까 기사 쓸 거리가 되게 많아서 좋았거든요. 네.
근데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면서 기자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그때 기자단이 성명을 낼 때도 뭐 우리의 취재에 불이익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 누구한테 낸 성명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경책을 썼을 때 예. 뭐 기자단의 입장 이런 걸 냈는데 뭐 대통령실을 향해서 낸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이제 취재에 불이익이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말라. 예. 이기주 기자가 저 사람이랑 싸웠다는 거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가벽을 세웠을 때 그거 가지고 도어 스태핑 중단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죠. 그런데 그 거부감이 대통령실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도 보이지 않게 많이 전해졌고 저도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건 그 기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죠. 취재나 이제 기사 쓰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는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중단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 기자는 미안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 진짜로. 네. 네. 근데 그러니 견디기가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 안에서 저를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까 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기자라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당연히 제 전화나 뭐 이런 건 받아주지도 않고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비서관이나 대통령 직원들도 이제 만나는 것도 이제 꺼려하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이제 고립이 돼 가더라고요. 그 기자들 이제 무리져서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이제 같이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이제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도 그렇죠. 그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끼니까 다 취소가 되고 이제 어느 자리는 제가 잡은 자리였는데 예. 우리 뭐 한두 달 전에 약속 네, 잡으니까. 약속이 막 꽉 차 있죠.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다시 한번 컨펌을 하려고 했는데 6일, 5일, 4일, 3일 다가오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문자, 카톡, 텔레그램, 전화 다 안 받고 그래서 당일날이 됐는데 그 점심 약속이었거든요. 예. 그 모 비서관하고 그 기자 이제 대여섯 명이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 기자들이 이제 다 저한테 오늘 약속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장소 시간 안 알려주냐고 이제 물어오는데 답을 안 주길래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느꼈죠. 저 사람이 내 연락을 받고 싶지 않나 보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이제 다른 기자한테 이러이러해서 나랑 그 말하기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너가 연락을 해봐라.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저랑 그 이기주라는 기자가 없어야 점심을 나가겠다라고 그런 의사인지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나를 빼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저랑 잡은 약속인데 다른 기자를 통해서 연락을 그렇게 시켰죠. 그랬더니 정말 덥석 된 거예요. 연락이. 그리고 그분의 의사가 제가 생각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를 빼고 다른 기자들과 그분이 점심이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됐죠. 저만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계속 그 안에서 이제 혼자 이제 점점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격려하고 네. 말 섞고 네. 동료로서 대우해준 기자 있었어요?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거지. 예.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들도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할 때는 이제 본인의 입장도 있고 뭐 회사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겠죠. 이게 기자실이에요. 네. 그럼 와서 차나 한잔 하자든가 밥 먹으러 가자라든가 이러면서 오늘 만났던 누구의 얘기에 대한 거를 전달해주는 정말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잠깐 밖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잠깐 그 앞에 나가는 거지. 저한테 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자. 그리고 내가 오늘 뭐 너 빠지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고 뭘 들었어. 네, 뭐 어디서 다음 달에 무슨 정책을 편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지금 용화대랑 법정 소송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저희한테 한 거는 아직은 없어요. 예. 그때 천공 관련된 무슨 보도를 한 기자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섰었고, 저희 그 바이든 날리면은 외교부가 대신 나서서 하고 있고, 아, 외교부가. 네.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곡 보도로 건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건 거예요? 아니, 뭐예요? 정정 보도를 걸었는데, 정정 보도? 네. 그럼 뭐 언론중재위로 간 건가요? 언론중재위를 거쳤죠. 거쳐서. 언론중재위를 가서 예. 이제 거기서 조정 성립이 안 되니까 안 돼서? 이제 소송으로 갔는데, 예. 저희가 도어 스태핑 충돌했을 시점에는 소송이 없었어요. 예. 도어 스태핑 충돌하기 한 달여 전에 언론중재위에서 결렬이 되고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없길래 그냥 이 정정보도 요구는 더 이상 안 하나 보다 했는데 그 도어 스태핑 충돌하고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그때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공판이 속행은 되고 있는데 예. 뭐가 진짜 발언인데 이걸 정정해달라는 요 전제를 말씀을 지금 계속 그 법정에서 안 하고 계셔가지고 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야죠. 저는 사실 이 소송 결과가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국민들의 귀로 들은 바를 예, 예. 뭐 누가 재판을 합니까? 근데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 3, 4장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앞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험에 근거한 것들에 대한 과정인데, 사실은 도대체 기자 왜 하니? 기자 왜 하는 걸까? 이 질문. 그리고 어떤 기자로 살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언론 어쩌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언론이라는 게 두 글자만 보면 되게 바르고 정의롭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럼 예. 산업 구조가 언론 기업화돼서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기업이죠. 네. 언론 기업의 이익에 따라 네. 언론 지형이 움직이다 보니까 언론이 당연히 이제 권력과도 가깝게 돼야 하고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이제 기자들이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기자들도 이제 언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더 강해졌죠. 점점 강해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손가락질하고 기레기라고 욕하는 그런 여러 행태들이 그런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책에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의 이름을 그냥 하나같이 다 호명하셨어요. 네. 세봤더니 9인가 뭐 하여튼 10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 기자님은 거기서 이왕하려면 잘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근데 사실은 잘할 수 없는 일을 또 쓰십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인 출신 정치 입문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걸로 만들어진 걸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자 출신으로 정치 입문하는 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자기가 뭐 영입도 아닌데 입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입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분들이 기자를 할 때 자기가 취재하고 기사 쓰고 보도할 때는 분명히 저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왜 들어가서 정치인만 되면? 네,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자꾸 지역 토착화 되더라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생존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공천받고 또 공천받으려면 지역 기반을 다져야 돼서 그런 건지 그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바와 다르게 정말 지역 정치인화돼서 선수만 쌓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냥 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기자라고 뭐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뭐 다 자유니까. 그런데 돼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썼던 거고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에 대한 대답이 책에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훈수 두는 분한테 한번 말씀을 지금 이 자리로 하신다면요. 기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답을 또 책에 썼다기보다는 이제 맥락에서. 책이 답은 아니죠. 정답은 네. 기자라는 정답은 없는데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막 지적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권력
권력화돼 있고 자본화돼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음. 청와대 출입도 하시고, 그럼 청와대에서 일도 하시고 했을 때의 그 과거의 모습을 지금 저에게 또 도어 스태핑이라는 아주 낯선 문화에서 본인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대로 다이렉트로 대입해서 본인들이 저한테 예의범절 프레임을 씌우고 제가 되게 무례하게 한 기자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그 앞장서신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기자를 할 때 또 네. 기자를 하기 전 또 하고 나서의 그 이력을 본인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시잖아요. 기자 출신들이. 지금도 총선 다가오니까 벌써 뭐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사표 내고 나가신 분도 있고 한데, 예. 그분들도 지금은 꿈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치만 배지만 달면 어떻게 하겠다는 꿈이 있으실 텐데, 그 믿음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치인이 되셨으면 본인이 예전에 기자였다랍시고 하는 그런 훈수나 훈계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잘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신입 기자들 면접을 한 5번이나 봤어요. 너무 네. 힘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그 기자께서 생각하는 기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매번. 그 정답이야 뭐 따로 제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많은 예비 미디어에, 사실 지금 미디어학과 학생들 보면요, 팬기자를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나마 좀 있는 게 방송사 기자나 PD가 좀 있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기자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기를 바란다. 최소한 이런 사람이라면 오지 마라. 애처녀게 접어라.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기자협회라는 그 단체에 등록된 기자가 11,000명이 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11,000명이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지역의 군 단위 인구수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매일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무슨 기사를 썼는지 모를 만큼의 기사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지도 않고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지도 않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서 해악이 되는 기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거든요. 기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국민의 편에서 본인이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이제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합리적 의심을 진짜 팩트로 키워내는 그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금 언론이 뭐 좀 탄압받는 국면에 있지만, 이런 국면에서 본인이 이제 기자가 안온한 기자로 살려면 이제 권력과 가까우면 편하잖아요. 피의 사실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술술 받아 써갖고 특종상 받고 막 좋아하고 이런 기자가 되기보다 발굴하는 기사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취재하는 기사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기자가 되면 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힘들죠. 네. 뭐 쉽진 않아요. 정말 본인이 기자 되려는 초심을 예.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자, 그 마지막으로요. 아주 그냥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책 이미 엄청나게 사주고 계시니까 사주신 독자님들, 그리고 예비 독자님들께 한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예. 기자에 대한 책을 처음에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책 기존에 이미 많다. 그 다 자기 만족으로 내는 거지 아무도 안 본다. 이런 네, 말씀들 네.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불씨가 되는 것이 이제 기자의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뭐 기레기라고 욕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기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기자들은 좀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라고 할까요?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기자 사회의 어떤 카르텔 권력이 워낙 센데 그런 기자의 기득권을 기자들도 스스로 내려놓고 기자 권력에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유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유감을 사서 읽어주시는 게 가장 큰 응원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기주 기자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미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출입했던 동료 기자분들 이기주 기자에게 격려 메시지 좀 날라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오늘 진짜 바쁘신데 현장 보시느라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